샬롬,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 21번째. 바나나의 이국적인 특성은 언제나 바나나의 매력 중 하나였다. 18세기 일본의 위대한 시인이 살던 오두막의 한 숭배자가 바나나를 심었다. 그는 감사의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바쇼로 바꾸고 하이쿠를 썼다. 내 오두막 주위에서 잎을 늘어뜨린 바나나들은 분명 달을 보고 있을 거야. 추운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숙성을 거친 바나나를 먹는다. 바나나는 덜 익은 상태에서 딴다. 수입한 나라에서 바나나를 숙성실에 보관하거나 에틸렌 가스로 절이하면 선명한 노란색 바나나가 된다. 건강식품점에서 에틸렌 가스로 절이하지 않은 바나나를 살 수도 있다. 바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 중 하나다. 바나나는 식물의 혁명이 아니라 비공식적 혹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 바나나는 또한 가장 비경제적인 식물 중 하나다. 열매를 딴 다음에는 그 식물 전체를 버리기 때문이다. 바나나는 많은 열대 국가에서 중요한 작물이다. 그래서 독재적이고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통치하는 불안정한 국가를 조롱하는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원숭이가 거의 바나나만 먹고 산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인종을 차별하고 모욕하는 행동이 벌어졌다. 편견에 사로잡힌 축구 팬들이 흑인 선수들에게 바나나를 던졌다. 2014년에 FC 바르셀로나 선수 다니 아우베스가 그런 편견에 맞서는 의미로 바나나를 껍질을 벗겨 먹었다. 그가 쓰라린 투쟁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표정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누군가를 바나나라고 부르면 모욕이다. 자신이 태어난 곳에 문화를 거부하는 아시아계 사람을 겉은 노랗고 속은 희다는 뜻으로 부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1923년에 프랭크 실버와 어민코는 그래 우리에겐 바나나가 하나도 없어 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이 노래는 수십 년 동안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낯장 악보가 되었다. 1955년에 자마이카 출신 미국인 가수 해리 벨리폰테가 데이오 바나나 뱃 노래를 발표했다. 배에 바나나를 실으며 야간 근무를 하는 푸드 노동자들에 대한 자메이카의 칼립소, 서인도 제도 민속 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다. 아침에 올 때까지 바나나를 쌓아라. 날이 밝으면 집으로 가고 싶어. 앞장에서 이야기한 벨벳 언더그라운드 앨범 벨벳 언더그라운드 표지에서 앤드 워홀이 디자인한 바나나 이미지가 실렸다. 처음 만든 표지에서는 바나나 스티커를 껍질처럼 벗길 수 있었다. 다 벗기면 분홍색 바나나가 나타났는데 선정적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껍질 벗기지 않은 바나나가 담긴 질 좋은 사본을 달러나 파운드로 네 자릿수 금액에 거래된다. 쉬운 9번째, 염란, 가장 완벽한 신뢰형 식물. 너는 어딘가 지옥스러운 거지. 너는 죄를 지은 거야. 염란하되 죄를 지은 거야. 조지 오웰의 소설 염란을 날려라 에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집을 짓는다. 그러나 집을 짓고 나면 자연을 다시 불러들인다. 신뢰형 화초처럼 우리와 자연의 관계에서 역설적인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우리는 자연을 차단하려고 벽을 세운다. 그런 다음 자연을 우리 옆으로 끌어오려고 상당히 애쓴다. 우리는 벽과 식물 모두에게 위안을 얻는다. 자연을 미워하면서 두려워한다.
자연을 사랑하면서 필요로 한다. 집안의 나름의 방식으로 자연을 두는 일은 우리가 진정으로 문명화했다는 의미다. 우리 본성의 상반된 측면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신뢰형 화초를 대단한 염라은을 선택했다. 염라는 사랑과 미움, 성취, 편안함, 고결함의 상징이 된 아시아 관목이다. 수메리인과 고대 이집트인은 예쁜 화분에 식물을 길렀다. 즐거움을 주고 감각을 만족시키고 신뢰와 신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식물이었다. 안뜰에서 키웠는지 집안의 실내에서 키웠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따뜻한 기후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안뜰이든 실내든 별로 차이가 없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엄격한 잣대와 태도는 식물 때문에 말랑말랑해진다. 현대의 안락함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깊은 관계와 계속 접촉하고 싶어 한다. 따뜻한 쉼터가 된다는 점을 비롯해 집은 식물에 몇몇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불리한 점도 있다. 가장 불리한 점은 햇빛이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한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연광이 집 안으로 그리 많이 들어오지 못한다. 두 번째 불리한 점은 물이다. 비를 맞을 수 없고 화분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제한적이다. 물은 인간이 쉽게 줄 수 있지만 햇볕을 받는 일은 더 어렵다. 그래서 그늘진 곳에서는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식물이 집에서 기르기 적당하다.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 역시 화분에 식물을 길렀는데 월계수를 특히 좋아했다. 월계수는 상록수여서 1년 내내 보기 좋다. 향기로운 잎은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좋았다. 중국인은 2500년 전부터 식물을 화분에 길렀다. 중세 유럽에서는 수도사들이 수도원 건물 안에서 약초를 재배했다.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해외에서 새로운 식물을 들여올 수 있게 되었다. 실외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국적인 식물들로 어느 정도 보살핌을 받으면 건물 안에서 기를 수 있었다. 소아시아와 동인도 제도의 식물을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의 가정집에서 길렀다. 가정에서 이국적인 식물을 기르는 열풍은 16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에까지 퍼졌다. 실내 식물은 신분을 나타낸다. 수입과 노동력에 여유가 없으면 기를 수 없다. 실내 식물은 사치품이다. 주인이 먹고 살 만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 이상의 유리한 점이 있다. 식물은 집을 더 기분 좋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1660년 휴 플렉경은 에덴 동산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 방법을 변했다. 이 책에서 실내용 화초를 기르는 취미가 널리 퍼졌고 상당히 대중화되었다. 17세기에는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물을 한 세기 뒤엔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물까지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집에서 기르기 적당한 식물을 판매하는 종묘장이 많이 생겼다. 이런 식물은 워디언 케이스라는 밀폐단 유리 상자에서 길렀다. 19세기에는 가장 검소한 중산층 가정에서도 식물을 길렀다. 하지만 빅토리아 시대 거실은 식물을 기르기에는 거름직한 환경이었다. 유리가 비싼 데다 기술도 비교적 발달하지 않아서 창문이 작았고 그래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겨울에는 석탄 난로로 난방을 해서 그로 인한 오염 물질이 가득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았다. 인공 조명으로 인해 공기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석유 램프와 석탄가스 조명도 오염 물질을 내뿜었다. 이렇게 위협적인 조건에서 식물이 살아남으려면 강인해야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로드하우섬에 들여온 겐티아 야자, 멕시코와 중앙아시아에서 들여온 테이블 야자, 그리고 염라은이 그 역할을 해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들어온 염라는 전형적으로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염란의 줄기는 보이지 않는다. 흙에서 잎이 자라고 꽃이 핀다. 현재 100종 정도가 있다고 알려졌다. 빅토리아 시대와 에드워드 시대의 주택을 장식한 염라는 그 중에서도 아스피디스트라 엘라티오르 종이다.
염라는 객게 묵은 체면과 거칠에 고상한 체하면서 답답하고 억압적인 세상을 상징하기도 했다. 조지 오웰의 1936년 소설 염란을 날려라 중 주인공 고든 콤스톡이 돈의 신과 개인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장면에서 이런 측면이 잘 드러난다. 그는 물론 길고 끔찍한 투쟁 끝에 패배한다. 그는 집에서 염란을 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유일하게 승리한다. 얼마 후 실내 식물 기르기는 한물간 취미가 되었다. 진취적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취미가 아니었다. 이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반발로 영국 가수 그레시 필즈는 1938년에 세계에서 제일 큰 염란을 녹음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화분에 염란을 길렀네. 모두 스탠드 근처 잡동사니 위에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던 이 노래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거의 애국가처럼 여겨졌다. 복잡하게 뒤얽힌 영국 특유의 빈정거림과 뒤섞인 자부심에 비뚤어진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염라는 영국이 선전과 속임수를 위해 사용한 강력한 전기 송신기 암호명으로 쓰이기도 했다. 새로운 유리 제조법이 나와 유리창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집이 더 가벼워졌고 굉장히 다양한 식물을 기르기에 더 알맞은 장소가 되었다. 실내 식물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가 되자 일부 주택에는 열대우림 식물들로 대부분을 꾸민 실내 밀림이 생겼다. 그럴만도 하다. 열대 식물은 계절 변화가 심한 곳보다 안정된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열대우림 식물은 물을 많이 줘야 하고 적절한 습도가 필요하다. 실내 식물은 이후로도 계속 유행이 왔다가 가고는 했다. 언젠가는 비상시에는 유리를 깨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마체테, 주로 정글이나 밀림에서 숲을 헤칠 때 쓰는 칼을 액자에 넣어 우리 거실에 걸 생각이다. 실내용 화초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1989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연구는 식물 하나가 벤젠, 포름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발암성 물질을 줄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실내용 화초가 있으면 학교와 사무실의 환경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회사들은 사무실에 실내 식물을 두고 관리한다. 식물과 함께 살면서 얻는 혜택은 그리 쉽게 계산할 수 없다. 그것은 바이오필리아와도 관련이 있다. 바이오필리아는 미국의 위대한 과학자이자 작가 에드워드 윌슨이 만든 용어다. 개를 쓰다듬고 장미 향기를 맡는 등 인간이 아닌 생명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용어다. 이 책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감정이다. 실내 식물의 단점이라면 사용하는 대비에 종종 이탄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이탄은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사람은 기업과 이탄을 대체할 수 있는 대비를 사용하고 있다. 60번째 콩. 간단하고 훌륭한 단백질 음식. 로켓모터. 너는 무엇을 먹고 살아? 나는 콩을 먹고 살아. 레이저 콩을 먹고 살아. 캡틴 비프 하트와 그의 매직 밴드가 만든 앨범. 트라우트 마스크 테플리카 수록곡 사이에 삽입된 대화.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소비하며 산다. 식물을 먹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이다. 식물을 먹은 동물은 먹어서 간접적으로 식물을 먹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다. 동물을 먹는 방법은 땅과 시간 같은 자원이 더 많이 들어간다. 고기는 원래 사람들이 대부분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가끔 먹는 사치스러운 음식이었다. 이제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매일 심지어 하루에 두세 번씩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일이다.
그전에는 상류층만 고기를 흔히 먹을 수 있었다. 상류층이 아닌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한 다른 음식으로 단백질을 얻었다. 신세계에서 콩이 들어오면서 유럽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콩류의 재배는 농경이 시작한 이래로 인류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콩류는 콩과 식물이다. 콩과 식물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씨앗이 있는 여러 종뿐 아니라 인간이 먹기에 부적합한 씨앗이 있는 글로브 알팔파 같은 사료 작물도 있다. 완두도 콩과 식물이다. 태국에서는 농업이 시작된 직후인 1만 2천여 년 전에, 멕시코에서는 9천여 년 전에, 서아시아에서는 거의 최근에 콩류를 재배했다는 증거가 있다. 콩류는 5천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집트 무덤에서도 발견되었다. 예로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콩류와 곡물을 섞어서 먹는다. 인도에서는 콩과 쌀, 중국에서는 두부와 쌀, 멕시코에서는 리마 콩과 옥수수, 북아메리카에서는 병아리 콩과 쿠스쿠스, 밀가루를 손으로 비벼서 만든 좁쌀 모양의 알갱이를 섞는다. 콩과 식물은 농업에서도 많은 이득을 준다. 공기 중 질소를 흡수해 땅속에 가두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데도 커다란 혜택이 된다. 콜럼버스 이전 북아메리카 농업 전통에서는 세 자매로 불리는 콩과 호박, 옥수수가 중요하다. 콩은 옥수수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다른 두 작물은 위에서 질소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콩의 종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산지인 강낭콩이다. 이 식물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상류층이 아니어도 단백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강낭콩이 영양을 풍부하게 공급해서 르네상스 시대 유럽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다고 추측한다. 실제로 16세기에 영국 인구가 2배로 늘었다. 그렇다고 너무 넘겨짚지 않는 것이 좋다. 인구 규모에는 여러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냥 좋은 단백질을 더 많이 얻을수록 더 오래 살아서 자손을 많이 남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만 주목하자. 어린 콩을 생으로 먹을 수 있다. 덜 익은 씨앗과 꼬투리를 한꺼번에 먹을 수도 있다. 콩의 가장 큰 장점은 보관하기 좋은 단백질 식품이라는 점이다. 특히 더운 기후에서는 육류보다 훨씬 더 보관하기 쉽다. 말린 콩은 바구미와 설치유류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면 맛과 단백질 함량이 조금 떨어지지만 몇 년 후에 먹어도 괜찮다. 설익은 콩에는 독소가 남기 때문에 반드시 오랫동안 끓여서 좋은 음식으로 만들 수 있다. 콩은 종류가 아주 많다. 여러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강낭콩 중에도 블레젤레, 키드니 핀토, 헬리코 블로티, 카넬리디 메로, 네이비 등 여러 품종이 있다. 브로드빈, 아메리카에서는 파바빈과 러너빈은 다른 종이다. 러너빈은 스트링빈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러너빈의 섬유질 꼬투리가 맛있다고 좋아한다. 강낭콩 품종이 프레치빈에는 긴 섬유질이 없는 식용 꼬투리가 생긴다. 미국에서 콩은 옛 서부와 관련이 있다. 카우보이들이 콩만 먹으면서 살았다는 생각은 전 세계에 퍼진 근거 없는 믿음 중 하나로 깊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믿음의 근거에는 상당한 진실이 담겨 있다. 콩은 훌륭하고 간편하고 싸고 가볍고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단백질 음식이기 때문이다. 콩을 먹으면 속이 부글거리는 것도 사실이다. 콩에는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다당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장내 세균이 이 다당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고 트림과 방귀가 배출된다. 콩은 심장에 좋아 많이 먹을수록 방귀가 많이 나오지. 오래된 동요에 나오는 그대로다. 1974년 멜 브룩스 감독의 영화 타오르는 연안장에는 카우보이들이 교향곡에 맞춰 저녁 식사를 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온다. 콩 조금 더 드시겠어요? 닭 같듯이
충분히 드신 것 같군요. 토스카나 콩스프의 마늘과 허브, 여러 멕시코 요리의 고추 같은 재료가 주는 풍미를 잘 흡수한다는 점이 콩으로 요리하는 즐거움 중 하나다. 콩은 또한 콜럼버스 교환의 또 다른 작물인 토마토와도 아주 가깝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통 요리에서는 콩과 토마토에 종종 곰의 기름, 메이플 시럽, 사슴 고기를 넣어 요리했다. 뉴 잉글랜드 초기 정착민은 이런 요리법을 받아들여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변형했다. 그 요리는 토요일 밤에 따뜻하게 보관했다가 요리가 금지된 안식일에 아침으로 먹었다. 간편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아주 흔하면서도 중요한 음식이 그 대상으로 선택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펜실베니아의 하인즈사는 1886년에 베이크드 빈스 통조림을 런던의 포트 너맨 베이슨 백화점에서 사치품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1895년에는 그 통조림이 대중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았고 1901년에는 영구 전역으로 유통되었다. 1855년에 영국에서 통조림 따개가 특허를 받았다. 영국인은 베이크드 빈스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 오늘날 230만여 명의 영국인이 매일 베이크드 빈스를 먹는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하인즈의 제품을 주로 먹는다. 빈스는 하인즈지라는 1967년 광고 슬로건대로다. 사실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하인즈의 베이크드 빈스가 경쟁사 제품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때가 많은데도 말이다. 베이크드 빈스는 달콤한 토마토 소스에 요리한 네이비빈, 즉 흰색 강낭콩이다. 미국에서는 다른 요리법으로 하인즈의 베이크드 빈스를 만든다. 한 통의 통조림에 설탕이 14g씩 들어간다. 7g씩 들어가는 영국의 통조림과 다르다. 미국의 식품 육종과 레리 프루터는 1999년에 아내 에롤라의 이름을 딴 노란콩, 역시 강낭콩 종이다. 품종에 대한 특허를 얻었다. 그는 이 특허로 미국에서 그 콩을 판매하는 독점권을 얻었다. 따라서 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콩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 콩은 원래 멕시코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그 콩을 재배하는 농부들과 수출업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 문제로 유명한 소송이 벌어졌다. 에놀라 콩이 안데스 산맥의 유전자 풀의 일부이며 멕시코 노란콩 집단과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특허는 결국 2009년에 취소되었다. 이 소송은 개발도상국이 생활자원 수탈이라는 작주에 맞서 유전자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콩은 언제나 인간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육식의 윤리, 경제적 타당성이 점점 더 의문시되면서 아마도 콩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61번째 독버섯, 치명적이지만 매혹적인 죽음의 모자. 우리는 송루버섯인 줄 알고 독버섯을 먹고 싶지는 않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얼간이 윌슨에서 인간은 어디에서나 삶을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인간 분류에서는 버섯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과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버섯으로 나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나쁜 버섯을 독버섯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종종 악당이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이듯 밀턴의 장편 서사시 신라권이 사탄이나 007 시리즈의 악당 블로펠드처럼 우리는 독버섯에 매료된다. 들류학자의 분류에서는 위험한 종과 위험하지 않은 종을 실제로 구분하지 않는다. 훌륭한 식품으로 귀하게 여기는 달걀버섯은 가장 치명적인 독버섯들과 함께 광대버섯 속에 속한다. 과학자들은 독버섯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치명적인 독버섯에 매료된다는 사실은 죽음의 모자, 치명적인 거미줄 모자, 파괴 전사, 장례식종, 바보의 깔때기, 그리고 천사의 날개 같은
영어권 사람들이 붙인 극적이고 멋들어진 이름들에서 잘 드러난다. 민간에선 좋은 버섯과 나쁜 독버섯을 구분하는 여러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위험한 독버섯은 선명한 색깔이라는 생각은 아마도 흰색 반점이 있는 붉은색의 광대버섯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독버섯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대버섯은 졸음을 유발하고 환각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 위험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곤충들이 독버섯을 피하지만 식용버섯은 피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았다. 독버섯은 무엇이든 맛이 나쁘다는 생각 역시 맞지 않는다. 독버섯을 먹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독버섯 역시 맛있다고 전하기도 한다. 문제는 후유증이지만 알광대 버섯은 죽음의 모자라는 별명처럼 아주 치명적이다. 먹을 수 있는 버섯과 혼동하기 쉬워서 더 위험하다. 지름이 15cm까지 커질 수 있고 색깔은 황록색에서 구릿빛까지 다양하다. 가세빛면 주름은 흰색으로 자라면서 크림색과 분홍색으로 바뀐다. 줄기를 둘러싸고 턱받이 같은 고리가 충들어져 있다. 어딘가 남근 같은 모양은 학명에서도 반영되었다. 알광대 버섯에는 급성 간 질환과 신장 질환을 일으키는 아마톡신이 들어있다. 초기에는 아주 고통스러우며 구토와 설사를 하는데 때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장기가 손상되어 회복할 수 없고 특히 보통 죽음에 이른다. 버섯의 갓을 반쪽만 먹어도 사망에 이르기 충분하다. 죽음에 이르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독버섯을 먹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상 야릇한 공포를 느낀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뉴질랜드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신문은 아니지만 2020년에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암을 이겨낸 사람이자 의사인 애나 화이트헤드가 점심으로 생선과 함께 2개의 알광대 버섯을 볶아서 먹었다가 죽을 뻔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가 이전에 겪었던 어떤 경험보다도 더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한다. 부처의 마지막 식사가 독버섯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나는 황제 클라우디우스다의 저자 로버트 그레이부스에 따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매우 좋아했던 식용 민달걀 버섯이라고 착각한 음식을 먹은 후 죽었다고 한다. 민달걀 버섯은 무해하고 맛있지만 죽음의 모자라 불리는 알광대 버섯과 혼동하기 쉽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 아그리피나가 그 치명적인 독버섯을 먹었다는 설도 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황제는 자연스럽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네로는 그 죽음의 보자 버섯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빈정거리듯 불렀다. 신성 로마 제국